1995년 서울의 한 대저택. 10살의 할인에게 아버지의 집은 결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이 집은 3대째 이어져 온 건설업계의 거물, 윤 회장의 저택이었다. 할인의 어머니는 윤 회장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윤 회장은 어린 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지만 이미 정실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 태주는 당시 22살로 이미 회사 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그는 할인을 볼 때마다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태준에게 할인은 아버지의 실수이자 가문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존재였다. 차남 태성은 20살로 대학생이었다. 그는 태준보다 더 직설적이었다. 할인을 아예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종종 할인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할인은 이 집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빠들의 눈치를 살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그들의 기분을 헤아려야 했다. 집안 도우미들조차 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그들은 할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할인도 거부할 수 없었다. 10살의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밤이 되면 할인은 작은 다락방에서 혼자 잠들었다. 그 방은 원래 창고였지만 할인이 온 후 급하게 꾸민 공간이었다. 추위와 더위가 그대로 전해지는 그 방에서 할인은 종종 울었다. 그런 할인을 유일하게 감싸준 사람은 아버지 윤 회장뿐이었다. 윤 회장은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할인을 챙겼다. 그는 할인을 보물이라 불렀고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이 할인에게 보여준 사랑은 특별했다. 그는 할인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때로는 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도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 회장은 할인의 손을 잡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갔다. 그곳에는 할인의 어머니가 좋아했다는 장미가 피어 있었다. 윤 회장은 할인에게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할인이 어머니를 닮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할인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할인이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할인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을 주겠다고. 하지만 윤 회장의 이런 배려는 오히려 형들의 질투와 분노를 샀다. 그들은 아버지가 할인을 편애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할인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을 더욱 키웠다. 태주는 아버지가 없을 때 할인에게 경고했다. 자신이 이 집의 후계자라는 것, 그리고 할인은 그저 아버지의 동정심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태성은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할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언젠가는 아버지도 할인이 짐이라는 것을 깨달을 거라면서. 할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그 사랑이 할인에게는 전부였다. 시간이 흘러 할인은 16이 되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한 소녀로 자라났다. 학교에서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할인이 성장할수록 형들의 경계심은 더 커졌다. 특히 태주는 할인이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할인은 방학이면 아버지의 회사에 가서 간단한 일을 도왔다. 그녀는 빠른 이해력과 성실함으로 직원들의 인정을 받았다. 윤 회장은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는 태준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버지가 할인을 후계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태성 역시 같은 걱정을 했다. 형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그들은 할인이 회사에 가는 것을 방해했고 아버지 앞에서 할인의 실수를 과장해서 말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태준이 술에 취해 할인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할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윤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태준을 호되게 꾸짖었고 할인은 자신의 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할인은 이런 상황이 아버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더욱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다. 할인이 20살이 되던 해 윤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이었다. 의사들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할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마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모두 해주려는 것처럼 그는 할인에게 충남 공주에 있는 작은 집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곳은 윤 회장이 젊은 시절 할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이었다. 그는 그 집이 자신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곳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또한 할인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그는 할인에게 약속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할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그리고 할인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태중과 태성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에도 할인을 경계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할인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걱정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인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다. 윤 회장의 마지막 날, 그는 할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공주의 그 집에 가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할인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 할인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비록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무언가라는 것을 느꼈다. 2015년 가을, 윤 회장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정계와 재계의 인사들, 그리고 윤 회장과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할인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문상객들을 맞았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대로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다. 태중과 태성은 장남과 차남으로서 장례를 주관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할인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다. 윤 회장의 오랜 고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 변호사는 윤 회장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장남 태준에게는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서울 강남의 주요 빌딩들이 상속되었다. 또한 그룹의 지분 40%가 그의 몫이었다. 차남 태성에게는 압구정의 대형 상가 건물과 부동산 개발 관련 자산들, 그리고 그룹 지분 30%가 주어졌다. 두 형제 모두 예상했던 대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인의 차례가 왔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읽었다. 할인에게는 충남 공주에 있는 오래된 한옥 한 채와 그 주변 땅이 유일한 상속 재산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태중과 태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할인에게 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초라한 유산만 남겨진 것이다. 곧 형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안도감과 함께 조롱의 기색이 스며들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초가집이라니. 역시 아버지도 혈육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알고 계셨다는 듯이 말했다. 태성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할인에게 그래도 집은 받았으니 축하한다며 빈정거렸다. 마치 할인이 큰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할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주의 그 집에 가면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 유언장 낭독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할인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공주로 향했다. 형들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공주역에 도착한 할인은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남겨준 집으로 향했다. 주소만 가지고 찾아간 그 집은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할인의 첫인상은 실망이었다. 정말로 오래된 한옥이었고 곳곳이 낡아 보였다. 무너질 듯한 지붕, 삐걱이는 대청마루,
잡초가 가득한 마당. 겉보기로는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집이었다. 하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 집을 남겨주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짐을 풀고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집은 전통적인 한옥 구조였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작은 별채가 있었다. 방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오래된 생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안채의 한 방에서 하리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그 방에는 오래된 화장대와 옷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 여인의 사진이었다. 하리는 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 역시 행복해 보였다. 이 집이 정말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하리는 그 방에서 잠을 잤다.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묘한 평안함을 느꼈다. 서울의 그 차가운 저택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다. 다음 날부터 하리는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고 먼지를 털고 깨진 곳을 수리했다.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을 정리한 지 며칠째 되던 날 하리는 사랑채 다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다른 부분과 달리 한 구석의 마루바닥이 약간 들떠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판 아래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는 잠금 장치가 없었지만 오랜 세월로 인해 뻑뻑하게 굳어 있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두꺼운 편지였다. 편지의 첫 줄부터 하린의 가슴을 뛰게 했다. 사랑하는 내 딸 하린에게라고 시작되는 그 편지는 아버지가 하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편지에는 이 집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곳이 윤 회장과 하린의 어머니가 함께 꿈을 꾸며 살았던 곳이라는 것, 그리고 하린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편지의 후반부였다. 윤 회장은 하린에게 당부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라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윤 회장은 하린에게 특별한 지시를 했다. 이 집의 지하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안채 부엌 아래 옛날 저장고였던 곳을 찾아보라고 했다. 상자에는 편지 외에도 다른 물건들이 있었다. 하린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작은 보석함,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많은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며 하린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또한 상자에는 이 집과 주변 땅의 정확한 경계를 표시한 오래된 지도도 있었다. 그 지도를 보니 이 집의 땅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하린에게는 땅의 크기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했다. 하린은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하린은 편지의 지시대로 부엌 아래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준비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하린은 부엌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편지에 따르면 이곳 어딘가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다고 했다. 한참을 찾다가 싱크대 뒤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바닥과 달리 그 부분만 나무로 되어 있었고 두드려 보니 아래가 비어 있는 소리가 났다. 하린은 도구를 구해와서 조심스럽게 그 나무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로 좁은 나무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튼튼했다.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간 하린은 작지만 견고한 지하실을 발견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습기가 거의 없어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지하실 한쪽 벽면에는 큰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여러 개의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하린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금고의 비밀번호와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윤 회장은 편지에서 설명했다. 이 지하실은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준비한 곳이라고, 언젠가 할인이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금고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금괴들, 현금, 각종 유가증권, 그리고 해외 은행 계좌 정보들. 그 가치는 형들이 상속받은 것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윤 회장의 진짜 뜻이 담겨 있었다. 이 돈을 할인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윤 회장은 편지에서 말했다. 태준과 태성은 이미 충분히 가졌으니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고 결국 그 탐욕이 그들을 망칠 것이라고. 반면 할인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당부했다. 이 돈으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할인은 그 편지를 보며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할인은 많은 생각을 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음 날부터 할인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집부터 제대로 수리해야 했다. 할인은 지역의 전통 건축 전문가들을 불러 상담을 받았다. 이 한옥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건축가들은 이 집의 가치에 놀랐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이 한옥은 건축학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또한 할인이 가진 땅은 공주에서도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할인은 이 집을 단순히 개인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첫 번째 계획은 이 집을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안채는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채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그리고 별채는 상담실로 꾸미기로 했다. 할인은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다. 또한 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재단의 이름은 따뜻한 보금자리 재단으로 정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인은 아버지의 말을 계속 떠올렸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가르침을. 공사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할인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감독했다. 일꾼들과도 친해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어려운 가정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할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을 가졌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깨달았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할인은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자신이 만들고 있는 공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하고 싶다고. 그 사이 서울에서는 태준과 태성이 각자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에 만족하지 않았다. 더 큰 것을 원했다. 태준은 아버지의 건설회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서울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태준의 계획은 너무 성급했다.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도한 투자를 감행했다. 또한 자금 조달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 태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모든 것을 걸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과의 합작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태성도 신중함이 부족했다. 상대방의 신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조건도 불리하게 체결했다. 형제들은 서로 경쟁하듯 사업을 확장했다. 누가 더 큰 성공을 거두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안정적인 기반을 포기하고 위험한 도박에 뛰어든 것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언론에서는 형제들의 사업 확장을 주목했고 그들은 차세대 경영인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준의 아파트 분양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매수자들이 줄어들었다. 태성의 중국 합작 사업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상대방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았고 각종 트러블이 발생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런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다. 오히려 더 큰 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들의 탐욕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 무렵 할인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공주에서 복지시설을 만들고 있는 재벌가 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빠들은 이런 보도를 보며 불쾌해했다. 태성은 할인이 영웅 행세를 한다며 비난했다. 태준도 할인의 행동이 가문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할인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각자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봄 할인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사회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복원된 한옥은 아름다웠다.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이었다. 안채의 마루에서는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사랑채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할인은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이 공간이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관 첫 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공부할 곳이 필요한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 할인의 공간에서 위로를 받았다. 할인은 직접 현장에서 활동했다.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할인의 상담 능력은 뛰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되었다. 몇 달 후 전국 언론이 할인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재벌가 딸이 물려받은 초라한 유산으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 할인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할인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공헌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재단의 규모도 점점 커졌다. 할인의 활동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후원을 시작했고 기업들도 협력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할인은 모든 협력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거절했다. 정부에서도 할인의 활동을 인정했다. 그녀는 사회공헌 부문에서 여러 상을 받았고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할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상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웃고 희망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할인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오빠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2016년 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태준의 대단지 아파트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다. 분양률이 30%도 채 되지 않았고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공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태성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중국 파트너가 사기꾼으로 판명되었고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잃었다. 게다가 관련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개인 재산까지 위험해졌다. 형제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태성이 무모한 투자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고 태성은 태준의 경영 능력 부족을 탓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안정적인 사업 기반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기존 사업의 자금이 고갈되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밀리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형제들의 몰락을 연일 보도했다. 한때 차세대 경영인으로 각광받았던 그들의 추락은 더욱 화제가 되었다. 특히 할인의 성공과 대비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2017년 초 결국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무너진 것이었다. 태준과 태성은 모든 것을 잃었다. 강남의 빌딩도, 압구정의 상가도, 회사의 지분도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일반인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충격이었다. 평생 부와 권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태성은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매일 술에 취해 할인을 비난했다. 저 자식이 영웅 행세를 하며 자신들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우울증에 빠졌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문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탐욕에 빠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2017년 가을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다. 할인이 공주의 한옥에서 늦은 업무를 마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왔다. 젖은 옷을 입은 태준과 태성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다. 비싸던 양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후회가 어려 있었다. 할인은 놀랐지만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기다렸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태준은 힘겹게 말했다. 자신들이 틀렸다고, 평생 할인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그리고 지금 와서 부끄럽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태성도 술 냄새를 풍기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했다. 할인이 받은 것이 정말 초라한 유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값진 것이었다고. 할인은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오빠들, 늘 무시하고 비하했던 그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앞에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그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측은함도 느꼈다. 그들도 결국 아버지의 아들들이었고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할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아팠다고. 오빠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멸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어서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라면 분명 도와주셨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딸로서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그 말에 태준과 태성은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 무시했던 막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할인은 그들에게 제안했다. 만약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이곳에서 함께 일해보라고.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라고. 형들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자신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형제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각자의 잘못에 대해서. 그날 이후 태준과 태성은 할인의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다. 태준은 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맡았다. 과거 건설업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다. 태성은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담당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신에게도 치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형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두 형을 편하게 대했다. 태준 아저씨, 태성 아저씨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어르신들 역시 그들을 인정했다.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할인은 이런 변화를 보며 큰 기쁨을 느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할인은 오빠들에게 말했다. 자신이 받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모두의 집이라고 말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집이라고. 오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시설 입구에는 새로운 팻말이 걸렸다. 할인이의 집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할인의 집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르신들의 담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기쁨이 가득한 그 소리. 할인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녀에게 그 초라해 보이던 한옥집을 물려주었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할인의 집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할인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